상쾌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출근 바쁘시겠죠?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 진입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방송한 내용을 되풀이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방송한 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게 조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올리지 않고 다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2차 하락을 주장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논의 설명드렸듯이 부동산,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본인의 소득 증가 그리고 어떤 시중에서 말하는 M2를 저는 정부의 재정 내지는 예산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광의의 통화량은 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는 0.5%였다가 이미 기준금리가 3.5%니까 그 유동성은 많이 줄였지만 정부가 아직은 유동성을 많이 안 줄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 윤석열 정권의 예산 증가율도 한 7%가 돼요. 근데 문제는 내년에 과연 이렇게 세수가 안 좋은데 줄일 수 있을까? 그거는 제가 늘릴 수 있을까? 그리고 올해만큼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제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은 정부에서 할 목이 많지 않다고 봐요. 특히 그 경제가 어려울 땐 정부에서 재정도 확충하고 방출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수 정보, 진보 정보,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뭐 보수 진보라는 의미가 사실은 구분이 무의미하지만 박근혜 정부나 또 문재인 정부를 비교할 때는 비교적 한나라당이나 국힘 지금의 전신 이런 흔히 말하는 보수 여당은 굉장히 예산을 타이트하게 하고 재정을 균형 재정이라는 명목하에 확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의 브레인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최근 통계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실질적으로 한 7, 8%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주택을 구입할 만한 그런 유동성 이거는 그리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이나 21년 하다못해 19년, 18년에 비해서 즉 모든 사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택을 그렇게 구입할 만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2차 하락을 예상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 코인이라든지 주식 이제 어떤 대형화폐가 많이 발달하면서 그런 시장에 진출해서 돈 번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다 해서 부동산 시장을 자산 확충의 수단뿐 아니라 자산 보존의 수단으로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오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지금 돈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상당히 뭐 강남의 아주 좋은 지역 뭐 용산이라든지 이른바 인기 지역이 될 만한 데는 그 사람들이 가격 조정만 되면 어김없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거보다는 2024, 25년에 제가 조정이 오면은 이른바 핵심 지역이나 좋은 지역은 매수하라고 했는데 그 매수는 저는 부동산을 항상 아파트만 보는 거 아닙니다. 근생이나 땅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잘 지켜보라는 겁니다. 자,
자,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문재인 정권 때 2017년 5월 달에 출범해갖고 8월 달에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부동산이 튀어오르니까 2017년 12월 정도인가 그해 말에 김수현 씨인가 그 사람이 대책이라는 그 내놓은 게 1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이 아니고 여분의 주택 그러니까 주택 하나도 임대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이게 등을 시킨 주범인데 자 그러면 그럼으로써 2018년도에 한 15만 명이 한 40만 채를 임대차 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2018년 이 사람들이 상반기 초에 거의 등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샀을까요? 2017년이나 16년, 15년도에 사고 뭐 임대사업법이라는 게 최소 뭐 세 채, 두 채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사는 집 외에 한 채 여분으로 갖고 있지 하다가 이런 정책이 나오니까 다 등록한 겁니다. 그러면 서울의 인구가 이 40만 채 중에 한 4분의 1이라고 한 10만 채고요. 경기도까지 하면 20만 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2017, 18년도부터는 서울 위주로 그동안 지방부동산 위주로 상승하다가 서울 위주로 매기가 확 쏠렸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매물이 8년 임대차 보호법 해제되면 언제 나오는지 보십시오. 2026년입니다. 그래서 2024년 말에서 25년에 사라는 거는 어떤 면에선 유명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다주택 임대차 주택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들을 활로를 뚫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때의 규정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시지가 6억 이하의 주택은 그리고 뭐 취득세 이렇게 감면해주고 4억은 또 얼마 이런 식으로 감면해주는 조항뿐 아니라 8년 임대차를 하면 최대 70% 양도세를 면제해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은 막 10억, 20억에 마비돼서 잊으셨을런지 모르겠지만 2017년까지는 나레프 30평도 공시가가 6억이 안 넘었습니다. 거래가는 한 8억, 9억 했고. 자, 제가 그때 아마 제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대치동 아이파크 23평, 25평형을 팔라고 하는데 10억이냐 9억이냐 하는데 그 아파트도 공시가가 6억을 안 넘겼어요. 5억 9천 얼마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마영성의 국평의 신규 아파트 30평이나 강남의 괜찮은 아파트 20평대는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매물들이 나올 겁니다. 적어도 10만 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만약에 이 매물들이 2017년도에 한 6, 7억에 사가지고 지금 10억이면은 지금 팔면은 양도세를 5억, 6억씩 냅니다. 근데 최대 70% 감면을 해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뭐 이런저런 제세 공과금을 제외하면 10억의 차익이 생겨도 2억밖에 안 내요. 또 세무사한테 가면 더 절세 방안을 강구해 주겠죠. 그래서 이 매물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에서 25년에 핵심 지역은 사야 된다는 건 이 매물을 받아주라는 건데 이 매물을 일방적으로 다 받아주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갖고 있는 분도 우리 회원분 중에도 많아요. 제가 2018년인가 이분들이 과연 내 집 마련 위한 노후 대비 위한 투자자일까요? 투기꾼일까요? 해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들을 한 20여 명 저희 회원들이나 쓴 거 그때 보셨을 겁니다. 용산에 뭐 30여 평 다 가고 하나, 마포에 아파트 50평 하나, 투자해 놓은 거 20평 하나, 다 이런 형입니다. 이 사람들 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면에서 속 쓰리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제 회원들도 거의 다 그때 아파트 두세 채씩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안 팔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2024년, 25년을 주의하라는 거는 무주택인 사람은 여기에 취해가지고 막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는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든 띄워가지고 강남이라든지 좀 인기 지역을 띄울 겁니다. 매물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경기도 괜찮아진다. 금리도 인하한다. 그리고 사람들 살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은 파시고 땅 사세요. 그냥 굳이 용산 아니더라도 그 앞으로 좋아질 만한 땅 도심에 그냥 성동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종로구 이런데 땅 사놓고 기다리세요. 앞으로는 땅이 귀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외곽에 지으면 안 팔려요. 그리고 아주 좋은 지역, 교통 편하고 이런 데 지으려는데 그런데 너무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도 땅 가진 사람이 주가 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올 겁니다. 그래서 도심 땅은 귀하니까 차라리 땅을 그때는 사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면 아파트 조정받으면 땅값도 조정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해하시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2014년도에 빚내서 집사라 하면서 임대사업자 규제를 거의 대폭 완화했어요. 규제 조항을.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뭐 등록하는 요건도 굉장히 완화했고, 그리고 잘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강서구 2, 3천만 원이면 30평 한 채 전세 안고 샀습니다. 그리고 마포도 5천, 7천이면 샀어요. 잠실도 1억이면 샀습니다. 저점일 때 2014년 이럴 때는. 그리고 강남도 1억 5천이면 샀어요. 이 사람들 많이 그 자식들한테 증여했고 한두 채씩 사놨습니다. 여러분이 강남에 진입하고 싶고 뭐 진입하고 싶다면 여러분 것도 비싸게 팔아야 되지만 강남에도 그렇게 다주택으로 그 사업자 낸 사람 거 그 매물 받아주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걸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17년도, 18년도에 잠실 리센스헬스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그때 국평 기준으로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지적했듯이 1억 5천이면 한 병 전세 안고 샀으니까 지방에서 많이 샀습니다. 두 채, 세 채씩. 그냥 집도 안 보고 샀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샀겠습니까? 투기 한 끗 차이라는데 투기한 겁니다. 투자한 거고요. 지방 부동산은 끝났다 싶고 앞으로 서울 부동산이 뜨고 인구 감소 시작된다. 그러니까 강남은 이미 2017년 되면 2, 3억의 차이가 나니까 그나마 강남권이고 호재도 있고 가장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적은데 특히 잠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엔 상당히 신축이었기 때문에 전세가도 비싸니까 1억 5천, 1억 2천씩 주고서 한 채씩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고 한 채만 산 게 아니고 두 채, 세 채 사가지고 임대사업자 내고 등록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 매물들 2025년도에 다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8억 5천, 9억, 10억을 안 넘었던 가격 2017년만 해도 그랬으니까 상반기에요. 그래갖고 현금 1억 5천 주고 사가지고 25억, 22억 하고 양도세 70% 감면해 주는데 이걸 왜 안 팔겠습니까? 당연히 팝니다. 이거 조정받으면 강남 조정받고 마포 조정받고 성동 조정받고 다 조정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하락이 시작되고 2차 하락이 될 거라고 자신하는 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대출도 완화하고 하다못해 역전세 이 대출도 완화하는데 역전세도 엄밀한 의미에서 오랜 회원은 아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한 금융위기 이후에 매매가가 잠시 반등했다가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그냥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신문을 장식한 걸 잘 기억해 보십시오. 금융위기 이전인 2006, 7, 8년도 노무현 정권 때 분양한 아파트들이 입주라는데 집주인이 입주금을 마련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세입자의 전세금도 그렇게 지금처럼 8, 90%할 때가 아니고 그때는 보통
인기 지역 그 전세가 강세인 지역은 한 60%, 50%고 강남도 40%가 흔했어요. 그러면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세금이 별로 안 오니까 집주인은 이 신축 아파트에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출도 하기 부담스럽고 그때는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그게 묘수를 낸 게 그렇지만 전세금은 그 당시부터는 이제 뭐 집은 콘크리트 덩어리다 그리고 아파트 사지 말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젊은 층들이 집을 안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젊은 층이 그러면서 조금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걸 교묘하게 이용한 게 이명박 정권입니다. 그냥 전세 대출을 허용해 준 거예요. 그 당시 뭐 전세 대출이란 게 조금 전세 안 산다고 해서 1억 이렇게 오르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뭐 강남이나 마포도 고작 기존 전세가 1, 2천, 2, 3천 오른 분위기인데 그걸 딱 1억으로 하니까 전세값이 5천씩 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집주인들이 전세금 오른 거로 자기 부담을 완화한 겁니다. 이런 거를 뭐 지금 역전세 문제라든지 기자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 당시의 상황이나 신문 기사나 좀 보면 알 텐데 뭐 기자들이 뭐 그 당시에 뭐 기자로 취업을 했겠습니까? 15년, 16년 전 일인데 그렇다고 뭐 경제부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기억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 정부가 이 전세금 대출도 정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사회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5억까지 대출을 늘려줬어요. 기준금리 0.5%에.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1.2까지 내려왔잖아요. 청년 첫 전세 대출. 전세 대출을 안 얻는 게 이상한 거예요. 1억만 있으면 마포 25평 아파트에 전세에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강남에도 벌어진 거고요. 많은 사람은 강남은 부자기 때문에 뭐 5억, 7억 오른 거 다 돌려줄 수 있다. 그 개뿔 뜯어 먹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도 현금 5억, 7억씩 쥐고 사는 사람 강남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강남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아는 사람 많은데 누가 현금을 5억, 7억, 10억씩 쌓아놓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감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부정적인 거를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걸 얘기한다는 건 여러분은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가야 되는 좌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여러분이 그 판단을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 하락은 저는 필연일 수밖에 없고요. 이 하락은 그동안 많이 내린 수도권 외곽보다는 저는 서울에서 올 거라고 봅니다. 서울은 안 내렸거든요. 마지막 올랐던 비인기 지역인 노도강들 외에는 안 내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자꾸만 부동산을 떠받드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총재도 부동산과 어떤 그 경기 그리고 가계 부채를 교묘하게 줄타기하면서 그 기준금리를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핸들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버틸 거라고 전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빠지냐? 완만하게 우하향할 겁니다. 급락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만하게 우하향하는 거를 쭉 지켜보시고 어느 시점에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은 팔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사야 되는지 그런 거를 가늠하시고 팔아야 되는 분은 2024, 25년 잊지 마세요. 제 회원들 제 기억으로는 수도권에도 아파트 안 샀습니다. 거의 다 마포에 많이 샀고요. 그 뭐 다 1억 고작 1억씩 투자해가지고 샀어요. 실제로. 그리고 강남에 산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 안 팔고 있습니다. 용산에 산 사람도 안 팔고 있고요. 이런 매물이 나와야지 진짜 하락이 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분들 거의 다 임대사업자 냈습니다. 안 낸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그게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뉴스는 거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초기
걸쳐 서울의 3주택 이상 그 인구수, 가구수가 매 12,000에서 13,000씩 늘었어요. 많이 늘었을 때 15,000, 적게 늘었을 땐 9,000 가구, 즉 3주택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매해 12,000을 늘었다면 곱하기 4년 하면은 한 48,000, 45,000 가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5,000 가구가 3주택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3주택 이상이라는 건 이분은 자기가 사는 집을 포함해서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과거 2주택이었던 사람이 3주택이어도 여기에 포함됐을 것이고, 그리고 3주택이었던 사람이 4주택이었을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즉 신규 3주택자인 거예요. 그리고 3주택 이상이라는 건 4주택, 5주택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2014년에서 18년까지 서울만 3주택 이상 소유 가구 수가 45,000 가구 늘었다고 치면 곱하기 3하면 3, 42, 3, 55, 13만 5천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거의 다 가구 수를 늘렸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도에는 현금 3, 4천 원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굳이 전세 끼고 빌라 안 사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건 1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6년까지도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아파트를 사놓고 가구수를 늘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17년 요 무렵에 강남에 여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완화해 줬기 때문에 증여 뭐 이런 거로 자식한테 아주 증여 불과 한 2, 3천만 원 증여세 내고 아파트 한 채 증여하기 좋은 시절 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증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형국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은 2024, 25년에 파실 분은 파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매물이 적어도 서울 기준으로 지금 제가 어림잡아 계산하는데 아파트 기준으로도 10만 채 이상이에요. 10만 채는 최근 같은 경우는 화랑의 1년 총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2024, 25년에 이렇게 많이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경기도 괜찮고 금리 좀 내리고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띄우기 하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저는 임대사업자를 안 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안 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신문 같은 걸 검색하면서 왜 매물이 안 나올까를 보니까 이게 가장 커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냈다고 하는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사놓고서.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1주택도 자기 사는 집에 주택 하나 있는 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때 다 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서울에 10만 가구입니다. 10만 채입니다. 이거 소화돼야지 오릅니다. 그리고 이거 한꺼번에 매물 나오면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어떤 돌출적인 게 생긴다면은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오히려 나빠질 환경 거기에다 자영업자 폭망 그리고 수출이 2년 연속 감소 이런 게 나오면은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이런 매물들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8년하고 맞물려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8년 장기 임대는 그 각종 혜택 많이 주는 거 아시잖아요. 특히 전용 면적 13평 제가 이렇게 언론 보도 보니까 뭐 목동의 20평 아파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양도세도 100% 감면이더라고요. 전용 면적 13평 13.5평 이하 44평방미터 이하는 양도세도 뭐 100% 감면이기 때문에 이런 거 투자한 사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매물 나올 거니까 여러분 잘 지켜볼 수 있어 대응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는 입지의 불변성과 가변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그리고 제 설명을 듣고서 동의하실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첫날 뭐 출근 첫날 그리고 한 주 시작하는 첫날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를 지난번 실방에 대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실방에서 빼놓은 건 이런 겁니다. 도시의 인구에 주는 거로 원인을 잘 파악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 인구가 20만 이상에 그래도 지금 이제 대도시를 20만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주는 게 이런 겁니다.
호남은 자연적으로 줄어요. 그 옆에 산업단지도 원래 없었고 뭐 그런 데다가 주거 여건도 안 좋고 그런 게 익산, 군산 이런 겁니다. 목포. 옛날엔 이런 도시 굉장히 컸습니다. 한 50여 년 전에 우리 국민학교 때는 전국 8대, 12대, 15대 도시 쓰는 게 주관식으로 쓰는 게 사회 시험이었어요. 참 무지몽매하게 교육시켰는데 그리고 지금 북한에 있는 도시의 지명도 같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70년대생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70년대생은 그런 걸 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에 뭐가 있고 사리원에 뭐가 있고 특산물 이런 거 우리는 배웠거든요. 성진의 성게, 동해안 성진의 함경도의 성진의 성게가 유명하고 뭐 이런 걸 다 배웠어요. 그리고 지하자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내 나라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70년대생은 이런 걸 안 배웠습니다. 내 나라라는 생각이 덜하죠. 북한에 대해서. 자, 각설하고 얘기가 조금 바깥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인구가 줄는데 이제 창원이나 포항 이런 데입니다. 이제 조만간 울산도 줄어들지 모릅니다. 지금은 부울경에서 이쪽도 서로 인구를 뺏는 이런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포항이나 이런 데가 주는 거는 산업단지, 즉 3차 산업, 2차 산업단지들, 공장의 쇠락입니다. 새로운 산업의 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정부 측에서의 약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가 준 데가 수도권에서 뭐 성남, 안양 이런 데예요. 의왕 이런 데. 성남은 뭐 용인으로 좀 베낄 것이고 그리고 성남에는 저 뭐 구 옛날 뭐 단대 오거리 뒤쪽에 수정 건가 옛날 그 성남 구성남 이런데 재개발 때문에 이주하고 인구가 줄었다가 여기 입주하면 다시 늘을 겁니다. 안양, 의왕, 부천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근처에 신도시가 생겼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부천은 바로 옆에 뭐 계산동, 인천도 있고 또 특히 송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수요가 많이 넘어가는 겁니다. 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택지지구가 새로 형성되고 그래서 그 구안양 좀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인구가 빠지는 거고 의왕도 마찬가지고 광명은 재개발 때문에 그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옆에 대체 신도시나 대체 택지지구가 있을 때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수도권에 줄어드는 데는 성남, 구리, 부천, 의왕 뭐 이런 데입니다. 구리는 이제 옆에 남양주 다산이라든지 신도시가 들었으니까 줄어드는 거고요. 근데 앞으로의 도시 개발은 구리 교문사거리나 이런 데는 그 철도도 있고 그리고 원래 중심지였고 번듯한데 이런 데를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도 무작정 그 택지지구 짓고 지자체나 정부가 또 개발하기 쉽다는 이유로 외곽에 짓고 이런 거 자제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기류가 형성될 것이고 물론 이제 건설사는 돈 빼먹기 쉬우니까 뭐 외곽에 택지지구 짓고 그런데 그게 출혈이 너무 커요. 거기에 수도 깔고 무엇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또 철도 놔달라 이러면은 앞으로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존 거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수도권은 이렇게 봅니다. 이 지금 많이 그 비는 데는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좋아질 거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 서해선 그리고 소사대곡선 서해선 연장이죠. 신안산선을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게 그 일대가 줄어든 거예요. 지금 광명, 의왕, 안양 그렇지 않습니까? 부천 인근에 택지가 많이 조성되고 시흥 이런 데로 그러니까 다른 택지가 조성되고 그거 건설사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인구가 는다는 의미예요. 여기가 인구가 는다는 거는 앞으로 배터리라든지 4차 산업의 상당 부분은 서해안 쪽으로 한다는 겁니다. 평택, 뭐 화성, 뭐 천안, 아산, 당진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긴 안목, 긴 안목으로 보고서 잘 대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막
남동부 주거 여건 좋죠. 실제로 남동부에 많은 주거 벨트가 형성됐고, 근데 그게 왜 형성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 따라 올라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으로 어떤 인플레를 해지하고 자산을 배분하거나 자산을 하다못해 축적하고, 그리고 손해를 감소하고 싶으면은 긴 안목으로 어디에 투자하거나 내 자산을 묻어둬야 될지 그거를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으시죠? 30분 정도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실방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